네,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한의 유형에 대해서 이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한, 아까 권력에 대해서 나왔고요. 이제 권한이 나오는데, 자, 앞서 권한의 내용 중에 직능적 권한, 직능적 권한, 앞서 권한에 뭐가 있었습니까? 권한에 라인 권한, 그죠? 그 다음에 스텝 권한 이렇게 있었죠. 잠깐 쉬었기 때문에 스텝 권한이었는데 도와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스텝 권한에 대해서 안 했습니까? 잠깐만요. 네, 스텝 권한은 안 했습니까? 아까 했죠. 예, 분석 대표해주고 통과한다. 여기 설명했었죠. 자, 그 다음에 권한입니다. 자, 라인 권한, 라인 경영자에게 서비스와 조언을 제공하는 스텝 구성원의 역할에는 스텝의 동일성과 공식적 권한이 없다. 그랬는데, 자, 직능적 권한이라고 하면 특정 스텝의 책임과 관계된 것으로 다른 부분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직능적 권한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감사 직능에 책임 있는 스텝 부분들 예를 들어놨습니다. 자, 이걸 설명을 하려면, 자, 보시면 앞서 소면, 자, 이 다음에 나오나요? 이 다음에 나오네요. 자, 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각 전반적인 전반 경영자 A 사업부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직능직, 그죠? 예, 라인이죠. 라인이 있겠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점선이 있습니다. 점선 보시면 부사장 재무 담당자 경영자,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직능적 권한에서 스텝 역할을 해준다. 점선을 해놓았기 때문에, 자, 이적인 생산 담당 경영자, 부사장 생산하고 연관되어서 스텝 업무를 좀 도와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특정 스텝의 책임과 관계된 것으로 다른 부분과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그죠? 예, 직능적 권한이다. 그래서 라인 경영자 서비스 조언 제공하는 스텝을 교육하려는 스텝의 동일성과 공식적 권한은 없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스텝의 동일성과 공식적인 권한은 없다.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라인적인 경영자는 어떻습니까? 라인 경영자는 이 라인 권한은 말 그대로 라인 권한입니다. 라인 권한은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예, 라인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 전반적인 사업부 라인은 다 본인이 권한과 책임이 다 있고요. 스태프들은 다 도와주는 재무 담당, 전문 스태프, 개인 스태프 다 도와주는 부분이 있다. 그만큼 직책에서 어떤 책임 소재가 약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만큼 어떤 기능적인 역할에서 스텝 역할을 하는 기능적 권한인지 아니면 라인의 직선적인 어떤 힘으로서 징계를 줄 수도 있고 해고를 할 수 있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전문적인 스태프이고 여기는 말 그대로 개인 스태프, 이 보좌해주는 사람들이 어떤 이 사업부의 경영자를 보좌해주는 것이, 그죠? 어떤 큰 권한이나 징계나 이런 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한 위항인데, 자, 권한은 왜 위항을 해야 됩니까? 모든 업무를 본인이 다 도맡아서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 보면 이 업무를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했던 업무를 그 밑에 사람에게 넘기면 제 모든 것은 책임은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건 아닙니다. 권한을 위항을 했다는 그거는 그에 대한 책임까지도 같이 준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이 책임을 지되 업무를 분담해서 드는 거죠.
그죠? 책임은 똑같이 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권한 위양은 경영자 자신에게 전체적인 작업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할당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다 밑에 사람에게 줘서 손 뗀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권한 유형은 상위자 한 명이 하위자의 권한 유형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서 권한을 위양하는 1차적인 이유는 경영자 혼자서 그죠? 모든 조직을 처리하거나 감독할 수 없기에 그죠? 예를 들면 하위자는 조직 전체의 작업 중 일부를 수행함으로써 경영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한마디로 또 현장의 일을 또 구체적으로 잘 아는 밑에 하위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업무를 또 이 경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위임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하위자가 상위자보다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 지식을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꼭 뭐 위 사람이 다 똑똑하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자, 이때 상위자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하위자의 해결해야 함을 함으로써 조직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 권한을 위임해서 그러니까 뭐든지 다 틀어안고 자기가 결정하고 다 하다 보면 업무가 과중되죠. 업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출근을 안 하면 부장이 출근을 안 하면 전체 업무가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걸 보면 그 부장의 권한이 권력이 너무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잘못 생각하면 그죠? 근데 또 잘못 생각하면 너무 독재적으로 모든 걸 다 일임해서 책임을 지고 다 하기 때문에 권한을 위양하지 않아가지고 회사가 운영이 안 된다, 돌아가지가 않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갖고 있을 건 갖고 있고 또 넘겨줄 건 넘겨주고 또 스스로 해결할 건 해결해야 빨리 업무가 처리되지 아니면 일일이 보고를 다 하고 전부 다 부장에 의해서 결정이 나야만 업무가 개선이 되거나 처리가 된다면 얼마나 일이 많고 번거롭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권한을 위양해야겠죠. 미래의 성질을 위한 하위자의 개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도 올라와야죠.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왔는데 뭐 일을 어느 정도 배우고 올라오면 쉽게 와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지만 위에서 독차지하고 독점을 하고 그 업무를 주지 않으면 일을 다시 배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하위자로 하여금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조직의 운영상 그래서 말 그대로 하위자를 참여해서 얼마든지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자신의 관리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기회를 줘서 또 이런 우려 있죠. 물론 너무 이제 권한을 많이 위양해서 자기가 없어도 업무가 아주 잘 돌아가면 결국 위에 있는 부장을 우습게 보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좀 또 눈치껏 잘해야 되겠죠. 뭐 그렇다고 모든 걸 자기는 놀고 먹는 그런 어떤 상황이 정되면 나중에 사장님 눈에 나서 그죠? 부장이 잘리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위양을 하고 그죠? 그 속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업무를 처리해낼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틀어안고 있거나 또 너무 많이 위양해서 자기 자리가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것 또한 곤란하죠. 바보가 아닌다면 그런 사람이 없는데 간혹 좀 편해 보려고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모든 업무를 다 위양을 하고 부장이 출근을 안 해도 업무가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회사 사장으로 봐서는 저 부장은 맨날 놀러 다니고 맨날 자리에 비고 저 부장은 뭔 일을 하는 거야? 보면 별 하는 게 없어요. 그럼 나중에 부장 자리가 없어진다. 그죠? 네. 자, 그래서 권한 위양의 장점과 단점이 나옵니다. 자, 장점은 뭐냐면 경영자가 많은 과업을 위양할수록 상위 경영자로부터 많은 책임을 추구하거나 수행해야 할 기회가 갖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쥐고 있으면서 이걸 놓지 않으면 더 가치 있는 걸 못 쥐지 않습니까? 이걸 일부러 내려놓고 더 가치 있는 걸 질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경영자는 일상적인 문제라는 것은 반복되겠죠. 업무 자체가. 그래서 깊은 사고와 독창성이 필요한 과업에 대한 권한은 위양함으로써 권한도 위양함으로써 조직 최대 유효성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일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깊은 사고와 독창성이 필요한 과업에 대한 권한을 그죠? 위임함으로써 조직의 최대 유효성 한마디로 뭔가 본인이 모든 걸 다 독점해가지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좀 밑에 사람한테 아래 하위자에게 위임을 해서 다 같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고요. 권한 위임은 하위자로 하여금 위임된 과업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고 실행에 판단력을 전달시킨다. 따라서 하위자의 훈련에 도움이 되며 독창성을 발휘하기 위한 자신감과 의지를 갖게 한다. 그래서 뭔가 권한을 주고 새로운 일을 줌으로 해서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이 회사의 핵심 인물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갖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엔진이라면 뭐 볼트도 쪼고 바퀴를 끼고 다 하는데 엔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엔진에 대한 관련된 걸 배우려고 해도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그죠? 그 부분은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사이가 멀어지거나 이 회사를 내가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줘도 문제, 너무 안 해도 문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상에서 사실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 위임이 이루어지면 조직의 바람직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위임해도 되겠다, 이 부분은 안 되겠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위자의 어떤 능력도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권한 위임은 신속한 의사결정은 당연하죠. 예, 혼자 위 사람이 다 하던 걸 밑에 사람한테 위임을 해서 그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해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권한 위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영자에게 일일이 보고해야 되고 경영자의 협의를 거쳐 의사결정해야 된다. 권한 위임이 이루어지면 현장에서 직접 필요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시간 절약이 되겠죠. 자, 권한 위임의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경영자가 자신 혼자서라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하위자의 능력을 무시하는 경우, 이런 업무는 절대 위임을 할 수 없어. 이게 내가 해야지. 누가 하냐? 모든 업무를 본인이 다 한다는 거죠. 자, 장비조인. 자, 특정 과업을 어떤 경영자, 하위자에게 책임을 지게 할 것인가에 관하여 혼란이 있거나 일관성이 이 사람한테 시켰다가 저 사람한테 시켰다가 또 저 사람한테 시켰다가 이러면 결국은 나중에 몇 분 하다가 어느 누구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도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업무가 맞는 사람, 또 그 업무를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주면 제일 좋겠죠. 다 안 하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제비뽑기를 하든 그 중에서도 가장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잘 운영될 수가 없으니까요. 경영자가 권한 위임을 하면 자신의 권한이 감소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자, 경영자가 권한 위임을 자신의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생각해서 전혀 권한을 아예 안 넘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 위임을 다 하면 자기가 어떤 좀 전문적인 기술력도 다 밑에 넘겨주고 나면 결국은 어떻게 볼까요? 그 전문적인 어떤 권력으로 여겨왔던데 그 사람을 좀 우습게 보지 않을까요? 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이렇게 뭐 학문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 가보면 이렇게 어깨너머로 이렇게 배운다고 해야 되나요? 실제 뭐 따박따박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기보다는 어깨너머로 많이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수, 부사수처럼 뭐 군대에서 막 이렇게 막 시키고 이런 어떤 형태를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많이 권한을 위임해서 내 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죠?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누가 그렇게 많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내주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다. 많이 내어줘도 또 많이 내어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 또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워서 새로운 걸 접해서 또 밑에 사람한테 또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때 얘기지. 자기가 새로운 걸 배우고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데 그 자기 걸 다 내주고 자기 자리가 없어진다?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 좀 딜레마에 있습니다. 결국은 뭐 권한 위임은 적당한 선에서 하는 게 맞지, 있는 거 다 내주고 밑에 사람을 키워준다. 나중에 자기 자리 못 지키면 돼요. 어떻게 하면
구조조정 때 오히려 이 상사가 월급 많이 받는데 밑에 직원이 그 일을 처리해내면 굳이 그 위에 상사 유지할 필요 있습니까? 밑에 월급 좀 덜 줘도 잘하는데 이건 현실성이 안 맞는 겁니다. 그죠? 현실로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고난 위양 효과적인 위양이 뭡니까? 고난 위양 방법. 경영자는 위양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위자에게 자율권을 줘야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제로 한다거나 이러면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하위자가 하여금 경영자가 선택하고자 했던 것과는 다른 과업 수행 방법과 해결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양된 과업을 수행하는 하위자의 실수를 허용하고 나아가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일단 의식을 고취시킨다. 결국은 본인이 하는 것보다 밑에 아래 사람이 하면 오히려 좀 서툴고 또 실수도 하고 또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 과정을 본인이 올챙이 시절 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내가 처음부터 이 업무를 잘했던가. 그럼 또 이 과거를 또 잊어가지고 본인은 그런 실수 없이 잘한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누구나 다 처음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참아주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고난을 위양해야지 맨날 그때 잔소리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누가 그 어떤 업무를 물려받고 싶겠습니까? 그냥 마음속으로는 이건 니 다 해라. 그냥 니가 다 해먹어라. 이렇게 하고 싶죠. 그죠? 그럴 때는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경영자와 하위자 간의 개방된 의사소통. 그래서 소통이 안 되면 고난 위양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하위자의 능력을 아는 경영자는 이 어떤 과업을 누구에게 위양할 것인가를 더욱 현실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죠? 아니까. 반대로 자신의 능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무되고 자신의 경영자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하위자는 책임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믿어주고 그리고 이런 업무를 나한테 맡긴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이 회사의 핵심 인물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걸 받아주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월급도 조금 주면서 어지간히도 시켜먹네 뭐 이런 어떤 뉘앙스를 뻗친다면 결국은 위양이 잘 되지 않겠죠. 그죠? 자, 경영자는 조직의 목표, 과업, 필요성, 하위자의 능력 같은 조직상의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서 누구한테 적당한 그저 위양자를 잘 찾아서 위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지워졌습니까? 자, 세 번째 자, 고난 위양의 필요 조건하에 다음과 같은 과업 위양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해야 된다. 자, 이 부분이 지워졌으면 책을 참고하세요. 책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표도 안 해가지고 제가 정리 안 찾겠습니다. 고난 위양에 필요한 조건하에 다음과 같은 과업의 위양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해야 된다. 했는데 자, 어떤 과업을 위양할 것인가 결정한다. 위양. 그 다음에 누구에게 위양할 것인가? 위양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을 제공한다. 맞죠? 그런 걸 주지도 않고 그냥 업무만 탁 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면 진짜 한번 주고 봐라 이거죠. 이거지 않습니까? 니 한번 주고 봐라. 나도 배울 때 사수한테 뭐 위에 상사한테 이렇게 업무 받았다. 니도 한번 주고 봐라. 이런 어떤 과거의 보상 어떤 뭡니까? 떠올려서 한마디로 밑에 사람한테 완전히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본인이 그렇게 힘들게 어떤 고난 위양을 받았다면 아래 사람한테는 좀 더 수월하게 그런 업무를 줄 수 있는 마음 넓은 상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기도 고생했기 때문에 니도 한번 고생해봐라. 그래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 이런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위양된 과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맞죠? 그래서 장애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그리고 언제든지 모르면 다시 와서 물어라. 그리고 내가 가르쳐주겠다. 이런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이 정도면 됐지. 이제 더 이상 묻지 마라. 이렇게 다짐을 한다면 좀 묻고 싶어도 그죠? 모르면 묻고 싶어도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상사는 이런 거 안 묻고도 잘했는데 내가 좀 모자라는 것 같고 그죠?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나는 예전에 상사한테 배운 것보다 훨씬 내가 너한테 설명을 더 많이 한 거니까 더 이상 묻지 마라. 이렇게 풀어놓는 상사도 있어요.
쪼잔하죠, 그죠? 예, 뭐 그건 그때고 이때인데 그 상황을 고르지 않고 항상 그렇게 말을 하면 좀 아니고 그죠? 피드백 시스템을 설정한다. 그래서 어떤 상황일 때 그죠?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가 만남의 시간을 정한다든지 또 업무가 그죠? 예상대로 잘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평가 시스템을 가동하면 부담 없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데 매번 찾아가가지고 또 찾아가가지고 또 찾아가지고 하면 찾아오는 이도 가는 이도 다 시간의 낭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분권화는 분권화. 자, 분권화는 뭡니까? 권력과 권한이 조직의 최고 경영층에 의해서 하위 경영층에 이르기까지 조직 전체에 걸쳐 체계적으로 이양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권력과 권한이 상위 계층에서 집중되어 있는 경우는 집권화. 분권화는 뭡니까? 그걸 분산화시킨 거죠. 업무 자체를. 그죠? 집권화해서 할 때도 있고 조직이 운영될 때도 있고 분권화되어서 조직이 운영될 때가 있습니다. 자, 집권화될 때는 언제일까요? 어떤 불확실성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거나 그냥 반복적으로 순차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일 때는 뭐 그냥 집권화해도 됩니다. 그죠? 집권화해서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세상이 그렇습니까? 지금의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상황이 이 코로나19만 보더라도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어떤 현장의 세계 글로벌 시대가 지금 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빠르게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조직 체계가 이 분권화가 너무 집권화되어 있다면, 분권화되어 있지 않고 너무 집권화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의사결정이 늦어지겠죠. 그만큼 업무 추진력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권력과 권한이 상위 경영층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집권화가 되겠죠. 그래서 분권화된 조직은 의사결정 권한이 명령통계통의 하위 최하위 수준까지 위양된 조직이며 집권화 조직은 의사결정 권한이 상위 계층에 집중되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이 있더라도 쉽게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이 개선이 되는 조직이 있는 반면에 그죠? 위에서 딱 틀어 안고 있으면서 구성원들이 어떤 제안을 해도 절대 바뀌지 않는 그런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 보면 집권화입니다. 집권화. 좀 독재적인 거죠. 그러나 어떤 조직도 분명히 분권화된 조직이나 집권화된 조직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고 절충 형태를 갖는다. 때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필요한 거죠. 때에 따라서는 집권화가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분권화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빠르게 대체하는 부분에서 자 그래서 조직이 분권화된 조직 형태와 집권화된 조직 형태에 대한 연소 손상 중 어느 위치를 택하는 걸 결정한다. 그래서 외부 환경 지금 외부 환경이 어땠냐? 일반적으로 외부의 복잡성, 불확실성이 높으면 분권화 맞죠? 이런 걸 그죠? 구분하면 되겠죠? 의사결정 성격에서 의사결정의 비용과 위험이 높다 그러면 집중화 정도가 높다. 그죠? 집중화 되겠다. 의사결정 비용과 위험이 높을수록 집중화. 분권화되면 안 되니까요. 자, 집중화 전략을 펼치고 하위 경제 능력이 똑똑하고 실력이 좋으면 집권화, 분권화, 분권화. 하위자의 실력과 업무 처리 능력이 질이 떨어지면 집권화. 관리해야 되니까. 그죠? 만약 하위자의 바람직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면 집중해야 돼요. 집권화. 하위 경영자 의사결정에 우수한 능력을 보이고 있으면 분권화. 해서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해야 돼요. 그죠? 스스로 해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자, 그래서 분권화 해가지고 얘가 나오는데 분권화, 집권화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없으나 그죠? 시어스하고 제너럴 일렉트로닉하고 제너럴 모터스와 같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은 분권화된 조직 채택을 하고 있으나 또 맥도날드와 K마트 같은 회사는 아직 집권화된 조직 형태를 갖고 있다. 한마디로 이야기는 좀 이렇게 자유분방하면서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 경우는 분권화. 매일 똑같이 단순 반복적으로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되어 있는 뭐 K마트, 마트에서 물건 파는데 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물건 들어오면 물건 잘 진열해서 팔면 되니까 결국은 머리를 많이 쓰고 좀 이게 변화에 민감한 경우는 분권화가 맞는 것 같고 단순 반복적이고
좀 체계화되어 있고 명령교통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집권화가 정답이겠죠. 조직 구조 자체가. 그래야 업무가 효율성을 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파워먼트 역시 권한을 위양하는 부분이죠. 조직 구성원들에게 개개인의 권한 위임, 동기부여를 통한 이제 권한만 위임하지 않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동기부여까지 하는 게 임파워먼트입니다. 그렇죠? 성과 제고, 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조직의 영향을 강화하는 도구로 단순한 권한 위임만 의미하지 않는 기업의 혁신과 성과 제고의 주요 수단을 말한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기부여시키는 내용까지 임파워먼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개인에게 최대한 부여하고 개인의 잠재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코칭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파워먼트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더 똑똑한 직원이 있으면 뽑으면 되지. 지금에 있는 직원을 뭐 훈련시켜가지고 가르쳐서 뭐 이렇게 변화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지. 지금 있는 직원을 더 많이 훈련시키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그런 직원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개인에게 최대한 부여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돕니다. 당신은 할 수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실력은 사실 100개 중에 10개도 지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라는 말 하면서 코칭을 해가는 거예요. 코칭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본인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시키고 스스로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코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어떤 그 능력이 역량이 부족하면 전문가를 들여서 그 직원을 육성시켜가지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게 임파워먼트의 기본 베이스인데, 만에 하나 이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쉽게 바뀌나, 뭐 이렇게 동기부여 시킨다고 동기부여가 되나? 아니지. 저 직원 내보내버리고 동기부여된 성실하고 건면한 직원을 뽑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건 임파워먼트가 아닙니다. 그죠? 네. 자, 임파워먼트는 1980년대 이후에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일종의 조직을 활성화 전략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뭡니까? 몰입도, 역량 개발을 통해 촉진하면서 조직 차원의 변화와 성과를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경영 핵심의 주요 수단으로 보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어떤 이런 성과를 내는데, 지금 우리 회사에 어떤 이런 교육을 받고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업무 성과를 내면 당신에게 이런 혜택이 더 추가로 갈 것이다. 뭐 이런 걸 약속하는 거죠. 주식도 주고 스톡옵션 주고. 자, 임파워먼트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배경은, 자, 그래서 조직의 내 파워, 권한법을 여기 크기가 정해져 있고 위에서 아래로만 흐른다는 기존의 가정을 벗어나, 그죠?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면 되지 굳이 우리가 뭐 이 회사의 뭐 CEO도 아닌데 간부도 아닌데 뭐 한다고 뭐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임파워먼트가 없는 거죠. 임파워먼트가 없는 거고, 이 회사가 누구 거야? 사장 혼자 거야? 다 같은 회사잖아. 우리가 다 십시일반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이 회사를 10배, 20배 더 크게 키울 수가 있어. 그러면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고 잘 되는데 우리한테 월급이 돌아오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구성원들의 그 임파워먼트입니다. 자,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통해 확장될 수 있다는 가정이 힘을 얻기 시작한다. 그래,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이 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하면 사장님이 우리를 그냥 이렇게 두지는 않을 거야. 더 많은 월급과 더 많은 인센티브가 있을 거야. 그러니 지금 힘들더라도 잘 참고 이겨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맞죠? 자, 특히 급변하는 경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유연하게, 맞죠? 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조직이 이렇게 너무 외골수로 집권화되어 있으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힘들겠습니까? 자, 그래서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자율적으로 일을 해야 구성원들의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구성원 간의 지나친 경쟁, 결과 만능주의, 자, 고용 안전성 저하 등으로 개인의 탈진, 맞죠? 그래서 뭔가 서로 뭔가 경쟁을 붙여야 업무 성과가 올라간다. 우리 그 이런 어떤 또 이 압박감이 있어야 회사 일 똑바로 못하면 해고시켜버린다 이러면서 그죠? 당신 A 씨가 하는 업무가 하루에 생산량이 몇 개인데 당신은 지금 몇 개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돈 많이 벌려고 지금 나한테 돈 많이 월급 많이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을 보인다면 결국은 그죠?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개인에게 그 어떤 업무를 위양하면서 탈진되고 있는 탈진, 그죠? 자, 지나친 경쟁, 결과 만능주의, 고용 안정 저하 등으로 개인의 탈진 현상이 발생하고 일과 조직에 몰입하는 책임성이 하락하는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 부상했다. 그래서 인파워먼트가 그만큼 이렇게 너무 경쟁주의고 너무 결과주의고 너무 이렇게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이 그 위기를 벗어나고 싶어서 오히려 회사를 떠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워 이론에 보면 제로섬 어프로치하고 파지티블 썸 어프로치 긍정이죠. 자, 제로섬 게임 뭐죠? 한 사람이 60을 손해봤으면 한 사람이 또 40을 이득을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40을 손해를 봤으면 한 사람이 60을 이득을 보는 거죠. 그만큼 그 합이 제로가 돼야 되는 거죠. 합이 100이 다 해보면 결국은 뭡니까? 합이 제로가 돼야 되는 부분, 일치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누가 이득을 보면 누구는 손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이다 이런 말 하죠. 제로섬 게임. 제로섬 게임이다 그러면 누가 위너고 누구는 항상 이렇게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인생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파이가 적으면 파이를 같이 키워서 그 파이를 크게 키워가지고 같이 나눠 먹으면 되는데 꼭 누구는 파이를 8개 가져가고 누구는 2개 가져가고 누구는 9개 가져가고 누구는 1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파이를 크게 키워가 동등하게 나누는 것도 좀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기고 당신은 져야 되는, 그죠? 경쟁에서 그런 구도가 아니라 좀 더 상호 협력해서 구성 간에 소통해가지고, 그죠? 좀 뭡니까? 좀 융통성 있게, 그죠? 그렇게 갈 필요가 있죠. 자, 효과적인 인파워먼트에 대한 방안은, 자, 개인의 무력감을 촉진하는 요인이 곧 인파워먼트를 방해하는 핵심 요인이므로 조직적인 차원에서 무력감을 조정하는 구조적인 상황 요인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력감이 뭡니까? 뭐든지 안 하려고 하고 해봐도 안 될 것 같고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무력감이죠. 그렇죠? 개인의 무력감을 촉진시키는 일이 곧 인파워먼트를 방해하는, 그렇죠? 인파워먼트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게 필요한데, 자, 조직적인 차원에서 무력을 조정하는 부정적인 상황 요인을 제거해야 되겠죠. 좀 해보려 하면 원래 안 되게 돼 있어, 원래 김씨집은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조직적인 고려와 함께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을 향상을 위해 다양한 학습 기회와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자, 자발적인 학습이 가능한 가업 여건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억지로 막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요일도 나오고 토요일도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 조직 구성원의 무력감을 촉진시키는 원인을 보면, 자, 볼까요? 자, 직무에서 리더십 스타일에서 조직 차원에서 보상제도에서, 자, 능력제가 아닌 임의적인 보상제.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만큼 많은 성과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정하게 줘버린다. 그죠? 보상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그죠? 내재적 가치. 내재적 가치가 없을 경우. 그죠? 내재적 가치가 뭡니까? 반대가 외재적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칭찬하는 부분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부분과 칭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그 근본적인 부분을 인정해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능력급제 보상, 한마디로 연봉제죠. 내가 뭔가 성과를 이룬 만큼 그 성과, 내가 뭔가 뛴 만큼 성과가 나야 되니까 혁신에 대한 보상의 결여, 그렇죠? 이 능력제 보상이 결여되거나 혁신의 보상에 대한 결여가 되면 그 다음부터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안 하고 싶어 하겠지, 그렇죠?
자, 직무입니다. 역할 명확성 개요. 누가 해야 되는지, 이거 누가 해야 되는지, 이 청소 담당 누군지, 이 지원 담당 누군지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훈련 기술의 지원의 개요, 비현실적인 목표, 과학의 다양성.